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최정현입니다. 2장 전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공장 혹은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 어떤 공장일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광회사 있죠.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용광로가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왜? 우리가 철을 데우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요. 그런 높은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제철 부분에서 높은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소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우리가 뭐 히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기장판도 그렇고, 모두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열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전열에서는 이같이 뭐 용광로나 혹은 뭐 난방, 히터 이런 것처럼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가열, 전기 가열, 그 다음에 전기 보일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이 알고 계신 전기 용접, 전기 건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2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당연히 열을 발생시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열량의 단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만큼 전기를 공부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1칼로리는 열량입니다. 열량이고 에너지인데 1칼로리는 4.186줄이 됩니다. 반대로 1줄은 얼마예요? 0.24칼로리. 함께 외워주시고요. 뭐 1칼로리는 4.18줄이다 알고 계시면 나누면 되죠. 4.18분의 1하면은 0.24칼로리가 된다. 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1kWh는 860kcal다. 우리가 전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1kWh는 뭐예요? 1kWh는 PT입니다. 전력 곱하기 시간인데 1kW의 전력을 1시간 동안 사용하면 그것이 1kWh고, 그 1kWh의 전력량을 열량입니다. 열로 바꾼다는 거예요. 열로 바꾸면은 860kcal가 된다. 이 부분도 전기를 공부하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량의 단위가 하나 더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물리가 굉장히 좀 발달했던 나라들이 당연히 미국도 지금 미국이 보통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은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물리학이 많이 발달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1kcal 해서 뭐 미국에서 사용하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준도 있지만 간혹 시험에서는 1BTU입니다. 영국에서 사용하는 열량의 단위를 이렇게 제시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BTU는 물 1파운드, 영국에서 사용하는 거죠. 1파운드의 물을 1화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하고요. 1BTU는 0.252kcal다. 네. 그럼 얘도 우리가 변환을 한번 해보면은 1BTU가 얘니까요. 1kcal는 어떻게 됐다? 3.968 BTU가 된다. 요것도 종종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량의 단위 관련해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열 부분은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기와 열의 관계에 대한 공식들, 제가 최근은 수록을 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로 이론이나 혹은 전기 자기학 등에서 언급하는 ohm의 법칙 등을 활용한 그런 공식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잘 아실 겁니다. 뭐 적으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전력 P는 VI 혹은 I 제곱 R
혹은 R분의 V제곱해서 단위는 와트. 예, 반갑죠? 이런 공식. 그 다음에 전력 양은 PT가 됩니다. PT 혹은 뭐 VIT I제곱 RT R분의 V제곱 T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혹은 와트, 세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량은 뭐예요? 열량 Q는 얘는 지금 단위가 줄이고요.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Q는 에너지에 뭐예요? 어떻게? 1칼로리는 1줄은 0.24칼로리니까 전력 양을 열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 0.24W 해서 0.24PT 이런 식으로 곱하면 단위는 칼로리가 나온다는 거.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전열 파트에서는 계산 문제가 많이는 없거든요. 우리가 1장 조명보다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열은 전기를 사용해서 열을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까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교재에는 수록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빼먹으셨을까봐 뭐 기사를 합격하시고 나서 공사를 면제 과목으로 시험 치실 때 너무 공부한 지 오래돼서 빼먹으셨을까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꼭 이 공식들 전열에서는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한 상태에서 공부에 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의 전달이 있습니다. 전열입니다. 그래서 열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료란 게 있는 게 우리가 열과 그다음 전기를 비교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고요. 연료는 뭐와 비교할 수가 있느냐면 전류 있죠. 전류. 전기에서 전류 뭐예요? 전기에서 전류라면 그냥 전기가 흐른다. 전하가 이동한다. 라고 했을 때 연료는 뭘까요? 연료는 열이 이동하는 겁니다. 열이 흐른다는 거죠. 연료가 되고 연료에 대한 기본 공식이 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연료 Q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K가 열 전도율, 즉 연료를 열 전도율의 공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연료를 여기에서 알파가 열 전달률입니다. 열 전달률의 공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열 전도율과 열 전달률이 다릅니다. 제가 전기와 열을 비교하면 좋다 그랬죠. 연료는 전류와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열 전도율은 뭐와 비교할 수가 있냐면 전기 전도율 있죠. 전기의 전도율. 그러면 열에서는 열의 전도율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열 전도율은 어떻게 되냐면 뭐 면적 1제곱미터, 뭐 길이가 1m일 때 그때 온도차가 1도일 때 얼마나 열이 이동하느냐. 뭐 1제곱미터 면적 길이 1m 온도차가 1도일 때 얼마의 열이 전달되느냐. 그것을 열 전도율이라 하고요. 열 전달률은 그냥 단순하게 1초 동안에 얼마의 열이 전달되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공식이 당연히 시험에 종종 출제되니까 제가 이렇게 교재에 수록을 했을 겁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열 전도율에서 여기 단위를 무시하고요. 일단 연료 자체가 마이너스 K 열 전도율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dx 두께에 대한 온도차가 됩니다. 그러면 뭐 d 같은 거 무시하고 열 전도율 K에 대해서 나타내면 K는 어떻게 돼요? 가니까 A 세타분의 QX가 됩니다. QX.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연료는 열을 전달한다라고 했죠. 열을 전달하는 정도는 우리가
전력 와트로 나타냅니다. 단위가 와트예요. 저 연료는 단위가 와트입니다. 그래서 와트고 두께 X 단위는 미터죠. 미터. 그리고 단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죠. 제곱미터의 온도의 단위는 도시입니다. 도시. 그럼 약분을 하면 와트, 미터, 도시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것에 대해서 시험에 열 전도율 단위를 묻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열 전도율의 단위는 와트, 미터, 와트 퍼 미터 도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그것이 열 전달률하고 많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열 전달률의 단위는 볼게요. 일단 열 전달률 알파는 A. 어차피 온도 빼기 온도는 온도죠. 온도 빼기 온도는 온도고. 그리고 연료의 단위 와트인데 단면적의 단위가 제곱미터니까요. 와트 퍼 제곱미터 도시.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하면 안 헷갈리세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덜 헷갈립니다. 보세요. 열 전도율은 여기 다 지우고요. 열 전도율은 와트 퍼 메타 도시고요. 열 전달률은 와트 퍼 제곱미터 도시입니다. 그래서 메타와 메타 제곱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 확실히 구분을 해주세요. 전도는 메타고요. 전달은 메타 제곱이 들어갑니다. 와트 퍼 메타 도시, 와트 퍼 메타 제곱 도시. 예, 실제 시험 나왔을 때도 괜히 용어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단위도 헷갈리십니다. 도가 메타입니다. 도 메타입니다. 전달이 달은 제곱미터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열 전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 전달. 열을 전달하는데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아시죠? 전도는 뭐냐면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입니다. 전도는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 그래서 열은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향해서 전달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식당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 끓고 있는데 거기에 새 국자를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새 국자 거기 김치찌개 끓는데 넣어 놓으면 딱 밥 먹다가 딱 잡고 아 뜨거 하잖아, 맞죠? 그게 뭐예요? 김치찌개 냄비의 열이 국자를 타고 이렇게 전도를 한 겁니다. 고체에서 열의 이동이 전도, 국자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대류는 뭘까요? 대류, 대기, 대류. 얘는 액체나 기체에서의 열의 전달. 기체나 액체의 유동, 열의 전달입니다. 기체나 액체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복사 들어보셨죠? 복사는 뭐다? 일장에서 우리가 전자기파, 빛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복사는 적외선이나 광 등의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 일장에서 복사 에너지, 복사속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전자기파 등의 이동이 이런 복사가 되는 겁니다. 열의 전달. 그럼 열 현상은 뭐 우리가 열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 현상에서 비열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1kg의 물체를 1도 온도 상승시키는데 요하는 열량값 비열. 예. 물의 비열은 얼마요? 물의 비열 1이죠. 물의 비열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의 비열은 언급 없으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1이고요. 1kg의 물체를 1도 온도 상승시키는데 요하는 열량값. 융해는 또 일장에서 나왔었습니다. 뭐 텅스텐 필라멘트의 융해점이 높을 것. 뭐예요? 용융. 뭐다? 녹는다는 거죠. 고체에 열을 가해서 액체가 되는 현상. 녹는다는 거죠.
녹는 거. 융해. 응고는 뭐예요? 응고, 얼음. 그다음 액체를 냉각해서 고체가 되는 현상, 응고. 기화는 뭐예요? 기화는 쉽죠. 기체화. 우리가 고체에서 액체로 기체로 되죠. 고체에서 온도를 높이면 액체로, 액체에서 온도를 높이면 기체로 되고, 반대로 기체에서 온도를 낮추면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겁니다. 그럼 기화는 뭐냐? 기체화. 액체에서 온도를 높이면 기체가 되는 것을 기화라고 하죠. 액화는 반대입니다. 기화의 반대.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 액체화. 액화는 액체화. 잠열은 상태 변화만 관계하고 온도 상승에는 무관한 열. 요 정도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열 현상에 대한 용어들은 시험 문제 자체로 나오기보다는 예를 들어 융해나 이런 용어가 문제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문제 자체가 아니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 이런 정도로. 그러면 이제 열 기본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 기본식인데 열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열량 Q는 MC T2-T1입니다. 열량이죠, 열량. 열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뭐다? 킬로칼로리. 칼로리억은 킬로칼로리입니다. 그러면 M은 뭐냐면 M은 질량이에요, 질량. 예를 들어서 물을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물을 끓이지, 물의 온도 변화 나타내지, 나무의 온도 변화 이렇게 잘 안 하죠. 고무의 온도 변화 잘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 그랬을 때 물은 보세요. 1리터는 1kg. 네. 예를 들어서 1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는 1톤.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래서 여기에 질량 M은 kg인데 물이 만약에 1리터다. 그러면 1리터는 1kg, 10리터다 10kg. 1세제곱미터다 그러면 1톤. 네. 그 다음 C는 뭐냐면 C는 비열입니다. 비열. 네. 우리 조금 전에 했었죠. 물의 비열 1kg의 것을 1도 온도에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는 비열. 물이다. 그러면 이 C 얼마요? 1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비열 가르쳐주지 않고 물이다. 그러면 1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T2-T1은 뭐냐면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의 변화. T1이었던 물체가 T1이었던 물이 T2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온도의 변화는 에너지, 열량 소모를 위해서 변화된 온도는 얼마냐? T2-T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량의 공식이 간단합니다. MCT인데 T는 온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T2-T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요 전력량이 있습니다. 소요 전력량. 전력의 양이니까 얘는 단위가 뭘까요? 와트, 아워, 혹은 와트, 세커, 혹은 킬로와트, 아워. 이런 단위가 소요 전력량의 단위가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력공학에서 발전소, 화력발전소 효율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그때 전열 혹은 화력발전의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투입한 전기분에 발생한 열량의 비율입니다. 전기분의 열량이 효율이에요. 근데 열량은 에너지죠. 따라서 여기에도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전기니까 전력량이 돼야 되죠. 그래서 효율은 우리가 전열기구다 했을 때 효율은 입력한 전력량분에 나온 열량의 비율입니다. 그럼 열량은 조금 전에 뭐였어? 열량 앞에서 했죠. 열량 했습니다. 뭐다? MC T2-T1이에요.
전력량은 어떻게 되느냐? 전력량은 W죠. W. 전력량 W죠. 그런데 약분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약분을 하려면 열량분의 열량이든지 전력량분의 전력량이어야 되는데 열량이 분자 있으니까 전력량을 열량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력량에 우리 앞에서 앞에서 여기 보세요. 1kWh는 860kcal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전력량에다가 860을 곱하면 그때 이 W는 kWh가 되는 거죠. kWh. 네. 그러면 효율이 나옵니다. 따라서 전력량은 어떻게 해요? 전력량을 넘기고 효율을 내리면 전력량은 860 곱하기 효율분의 MC T2-T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소요 전력량이요. 두 번째까지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전열기의 전력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W 얼마예요? W는 전력 곱하기 시간이죠. W는 PT.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열기의 전력 P 해서 T를 이렇게 내리면 862타분의 MCT2-T1에서 여기에 시간까지 고려를 하면 전열기의 전력이 나옵니다. 전열기의 전력. 그 다음에 난방기의 전력 보면은 지금 보세요. 전력인데 여기까지 똑같죠? 보시면 전열기의 전력하고요. 이거 보시면 여기까지 똑같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난방기는 뭐냐면 따뜻한 공기를 보내주는, 꼭 따뜻한 공기를 발생시켜주는 그런 난방기기예요. 그럼 여기에 0.24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0.24는 공기의 비열. 물이 아니고 물의 비열은 얼마예요? 물의 비열은 1이죠. 공기의 비열은 0.24가 됩니다. 0.24. 그 다음 1.23은 뭐냐면 1세제곱미터에 공기의 무게가 있어요, 없어? 공기의 무게도 있습니다. 공기 1세제곱미터의 무게 1.23kg이 된다. 그래서 난방기 전력을 만약에 계산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전기와 열의 상관관계인데 먼저 전기 부분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기회로에서 전이차는 V라고 하죠. V고 단위도 볼트입니다. 전압, 전이차, V의 볼트. 전기량은 클롱입니다. 클롱. 전류는 I, 단위는 암페어, 저항은 R이고 단위는 옴이고요. 도전율은 시그마고 단위는 모 퍼 메타, 정전 용량은 C라 하고 단위는 페라스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열회로를 봅니다. 우리 지금 열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열회로는 이거다라고 외우기보다 전기회로와 비교하면서 정리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보세요. 전이차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죠. 맞죠? 여기서 온도차가 있어야 열이 흐릅니다. 열이 따뜻한 곳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런 식으로 열이 흐르려면 온도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온도차는 뭐다? 온도예요. 온도고 도시가 됩니다. 전기에서 전기량이 열회로에서 뭘까요? 전기량, 열기량 아니고 열량에서 잘 알고 계시는 열량이고요. 단위는 줄 혹은 칼로리가 됩니다. 줄이나 칼로리. 전류는 뭐다? 앞에서 했지만 연료. 우리가 연료의 단위를 줄 퍼 세컨 혹은 와트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앞에서 제가 연료 단위 와트라고 그냥 말씀만 드렸는데요. 왜 연료의 단위가 와트냐? 우리가 전류 보세요. 전류 I는
Q는 IT에서 T분의 Q죠. 해서 단위가 암페어입니다. 전기에서 전류는요. 그럼 열회로에서 연료는 어떻게 되느냐? 연료는 연료를 우리가 I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연료는 어떻게 해? 앞에서 우리 Q라고 했었죠. 뭐 Q 연료를 Q라고 할게요. 뭐 I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Q라고 할게요. Q는 뭐다? 똑같이 시간분의 뭐요? 열량이죠. 전류가 시간분의 전기량 했으니까 열회로서 열량은 시간분의 열량. 열량의 단위 뭐요? 줄이고요. 시간의 단위 세컨. 줄 퍼 세컨은 단위가 와트가 되는 거죠. 연료의 단위 와트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 있습니다. 전기회로에서 저항 R, 옴인데 열회로에서는 열저항입니다. 열저항 R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똑같이 구할 수가 있죠. 저항은 어떻게 나왔어요? 저항, 전기회로에서 저항은 I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I분의 V였습니다. 열회로에서 열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연료를 우리가 Q라고 하면 연료분의 뭐요? 전압입니다. 전압 온도차 세타가 되죠. 뭐요? 세타의 단위는 도시, 연료의 단위는 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퍼 와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열전도율은 도전율, 전기에서의 도전율과 열회로에서 열전도율이 같은 개념이다. 그러면 열전도율은 앞에서 했죠.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와트 퍼 메타 도시, 열전달률은 와트 퍼 제곱미터 도시가 된다. 열용량은 어떻게 나올까요? 열용량. 정전용량과 비교하면 되죠. 정전용량은 우리가 전기에서 C죠. C는 어떻게 된다? C는 V분의 Q. Q는 CV니까 C는 V분의 Q가 되고요. 열용량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요? 열용량은 C라고 하면은 V 대신에 세타. Q 대신에 열량 Q. 어떻게 해요? Q인데 열량 Q의 단위는 줄. 온도차 단위의 단위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열용량의 단위도 외우시기보다 비교가 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단위들은 거의 공짜로 암기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열용량의 단위는 줄 퍼 도시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전도율의 단위가 열전도의 단위가 와트 퍼 메타 도시가 되는데 간혹 이러한 단위 그 과정에 의해서 Q는 IT 대신에 R분의 세타 T. 이게 전기에서고요. 열에서는 R분의 세타 T죠. R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세타 T를 하면은 정리를 하면은 열전도율 여기 뭐 K가 줄, 메타 퍼 제곱미터 도시 세커 이런 형태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주 나오지 않는데 근데 단위 외우기가 만만치가 않죠. 줄, 메타 퍼 제곱미터 도시 세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요 관계를 통해서 한번 스스로 연습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 풀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가 전열 그러니까 열량에 대한 기본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식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열량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전열 제로 및 온도 측정 부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전열 제로라는 것은 뭐예요? 전기를 갖고 열을 발생시키는 재료. 그리고 열이 발생하면 그것을 온도를 측정할 수도 있겠죠. 그럼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가열입니다. 전기를 통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전기가열의
특징.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떼서 열을 발생시키기도 있을 겁니다. 나무를 떼서 열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가열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내부 가열이 가능하다. 겉은 멀쩡한데 내부로 가열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통해서 불을 뗐다 그러면은 겉부터 타죠. 근데 전기 가열하면 내부 가열이 가능하다. 두 번째, 대단히 높은 온도 획득 가능입니다. 뭐 최소 몇백 도에서 1000도 이상이 되는 그런 높은 온도도 전기 가열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열의 효율이 더 높습니다. 열의 뭐 낭비하는 열도 많지만 열의 효율이 타 방법에 비해서 열 효율이 높습니다. 조작이 용이해요. 보세요. 내가 불 만약에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불을 떼요. 그럼 불을 떼죠. 그러면 점점점 불을 좀 훨훨 타올랐을 때 삼겹살을 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겹살 다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불이 꺼질 때까지 보통 기다리죠. 뭐 물 뿌리고 이기보다는 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기를 투입하면 열이 바로 발생합니다. 전기 끄면은 바로 오프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 조작도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우리가 줄열 있죠. I제곱 RT.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은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류를 적게 흘려주면은 열이 적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온도 조절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제품 품질의 균일화 가능. 예, 제품 품질을 균일화할 수가 있다가 전기 가열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전열 재료, 전기 가열하는 재료를 보면 일단 전열기 구조가 있습니다. 전기를 가열하는 기구에 구조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발열체. 뭐요? 열을 발생하는 물체입니다. 메인이 되는 거죠. 열을 발생하는 물체로서 메인이 되는 발열체가 있고, 그 다음에 내화재는 지지물입니다. 벽 같은 거요. 그러니까 발열체를 지지해주는, 발열체와 붙어서 지지해주는, 당연히 얘도 어느 정도 내열성이 있고 견뎌줘야 되는 겁니다. 발열체에 붙어서 지지해주는 것이 있고, 보통 성면이나 코코스 등이 사용되고요. 보온재는 뭐예요? 우리 보온밥통에 밥 사면은 그 밥이 계속 따뜻한 걸 유지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화재 밖에 발열체를 둘러싸고 있는 내화재가 있고, 그 내화재 밖에 보온재가 열을 쉽게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열기 구조면 발열체, 내화재, 보온재라고 보시면 되고, 주인공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열을 발생하는 발열체죠. 그러면 발열체에서 공식, 발열체 표면 전력 밀도는, 표면 전력의 밀도인데 1제곱센티미터당 전력으로 나타냅니다. 1제곱센티미터당 전력으로 나타내는데, 그 발열체 표면 전력 밀도, 발열체가 열을 발생하니까 그 전력 밀도가 중요하겠죠. 그 전력 밀도는 여기 파이는 물체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입니다. 물체에 따라 뭐 정해지는 상수고요. 시그마, 스테판 볼츠만 상수. 1장에서 들어보신 적 있죠? 스테판 볼츠만 상수고, 여기는 온도에 뭐 어쨌든 간에 처음 온도, 나중 온도 했지만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보다 공식 자체를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발열체 표면 전력 밀도 공식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열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발열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발열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 내화재나 보온재에 대해서는 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열체의 구비 조건 있죠. 발열체 구비 조건 한번 볼게요. 뭐 읽어보시면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첫 번째, 내열성이 클 것, 열에 잘 견딜 것. 두 번째, 적당한 고유 저항값을 가질 것. 발열체는 고유 저항값이 적당해야 됩니다. 뭐 흠잡을 수가 없죠. 적당하다는데
예. 적당한 고유 저항값을 가지고 내식성이 클 것. 예. 발열체가 부식되지 않을 것. 네 번째, 저항의 온도 계수가 정이면, 저항의 온도 계수가 정이란 말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저항값이 높아지는 것. 온도가 높아진다, 저항이 커진다. 그게 도체나 부도체는 이렇게 되는데, 반도체 있죠. 반도체는 온도 계수가 마이너스입니다. 부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이 반도체고요. 그래서 발열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높아져야 되는 저항의 온도 계수가 정이고 그 값이 작을 것, 크지 않을 것. 그 다음에 가공이 용이하거나 선팽창 계수가 작을 것. 선팽창 계수가 작을 것. 온도가 올라갔을 때 선이 쭉 늘어지지 않을 것. 이거 어디서 나왔죠? 1장에서 필라멘트의 특성, 선팽창 계수가 작을 것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외워주셔야 되는 것이 발열체가 있는데, 발열체는 금속 발열체, 종류가 금속 발열체와 비금속 발열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류와 수치를 꼭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외우는 것이 어렵진 않고요. 일단 금속 발열체가 니크롬 1, 2종, 철크롬 1, 2종입니다. 니크롬 1, 2종, 철크롬 1, 2종. 니크롬 1종 기준으로 니크롬 2종은 2니까 200을 뺍니다. 2니까 200 빼면은 900이 돼요. 900. 니크롬 1종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철크롬 1종은 니크롬 1종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철크롬 1종은 1이니까 100을 더합니다. 1200. 철크롬 2종은 그냥 니크롬 1종과 같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뭐 어거지로 이렇게 정리하셨지만 이렇게 하면 또 기억이 오래 남으실 겁니다. 니크롬 1종 기준으로 니크롬 2종은 200을 뺀다. 니크롬 1종 기준으로 철크롬 1종은 100을 더한다. 그 다음에 철크롬 2종은 똑같다. 철크롬 1종과 니크롬 1종과 철크롬 2종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금속 발열체 중에서 가장 높은 것 철크롬 1종, 금속 발열체 중에서 가장 낮은 것 니크롬 2종입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것 비금속, 금속이 아닌 발열체로서 탄화교소 1400도까지 1400도 장시간 사용 가능하다. 비금속 발열체로서 탄화교소. 그래서 전체 발열체 종류 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는 탄화교소 발열체 1400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극재료입니다. 전극재료 뭐예요? 발열체는 열을 실제 발생하는 것이고 전극은 발열체,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는 거죠. 전극을 통해서 발열체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이런 전극인데, 전극 재료의 구비 조건 한번 볼게요. 얘는 실제로 열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전기를 공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전체적으로 내열성이 좋은 전극이 필요하며 발열체로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내열성이 좋은 전극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탄소질 전극이 많이 사용됩니다. 전극으로는 탄소질이고요. 그 다음에 종류를 세부적으로, 구비조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의 전도율이 클 것. 전기를 잘 전달해야 되겠죠. 전극이니까. 그래서 전기를 잘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의 전도율이 클 것. 두 번째, 열의 전도율은 적을 것. 발열체가 아니고 전기를 전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발열체로부터 만약에 전기를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발열체로부터 열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열을 잘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의 전도율이 적을 것. 그 다음에 고온에 견디고 고온에서의 기계적 강도가 클 것. 당연하고요. 피열물과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당연한 거죠.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전기로에 사용되는 전극으로는 인조흑연, 천연흑연, 고급 천연 전극, 무정형 탄소. 그래서 인조흑연, 천연흑연, 고급 천연, 무정형 탄소, 이런 것들이 전기로에 사용되는 전극들입니다. 발열체보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발열체, 우리가 전열에 전기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극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극의 구비 조건 정도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했지만 내화제와 보온제가 있습니다. 내화제와 보온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화제는 직접 발열체에 접하는 부분, 직접 발열체에 붙어있는 부분이고, 보온제는 내화제 외측, 발열체와 접하는 것이 내화제, 내화제의 외측에서 열을 밖으로 잘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보온제, 그냥 보온밥통 생각하시면은 개념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예, 다음으로 온도의 측정입니다. 그리고 온도를 측정할 수 있죠. 열이 나는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보세요. 온도 측정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접촉을 해서 실제 온도 측정하고 싶은 것에 접촉을 해서 온도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접촉하지 않고 비접촉식으로 온도를 측정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온도 측정한다고 하면 대부분 직접 접속을 해서, 뭐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에 대고 온도 측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있죠. 이렇게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딱 되면은 간접적으로 온도 측정되죠. 그래서 직접, 간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식 온도계, 접촉해서 온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액체 봉입 유리 온도계, 액체 봉입 유리 온도계 아시죠? 유리 온도계, 압력 온도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서 저항 온도계와 열전 온도계, 전기를 이용한 것, 저항 온도계와 열전 온도계 등이 있고, 비접촉식 온도계로는 광고 온도계 들어보셨죠? 일장에서 했었습니다. 우리 플랑크 나오는 광고 온도계 있고, 광 온도계 있고, 방사 온도계입니다. 방사 온도계는 뭐다? 스테판 볼츠만 이용한 방사 온도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온도계 동작 원리인 및 특징을 한번 보면은, 앞에서 했죠. 액체 봉입 유리 온도계나 뭐 압력 온도계 이런 것들 직접 전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 첫 번째 저항 온도계와 열전 온도계는 접촉식 온도계입니다. 저항 온도계와 열전 온도계는 온도계 종류 중에서 접촉식 온도계고요. 방사 고온계 혹은 광고온계는 온도계 종류 중에서 비접촉식 온도계가 됩니다. 먼저 저항 온도계는 뭐냐면,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 저항이, 고유저항이 직선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용한 것. 대표적으로서 백금선, 니켈선, 구리선 등의 금속선 혹은 서미스터 등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미스터는 뭐냐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저항값이 감소한다. 이것을 캐치해서 저항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있고, 금속체 자체로서 어떤 금속체? 백금, 니켈, 구리. 그래서 서미스터까지 해서 백리구서, 백금, 니켈, 구리, 서미스터, 백리구서가 저항 온도계에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열전 온도계는 또 앞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열전 온도계 뭐다? 열전 온도계는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고 전기 자기학 과목 공부하셨으면 거기에도 나오는데요. 제열백 효과라고 있습니다. 득금속을 붙여놓고 열을 가하면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 원리가 제열백 효과인데, 열전 온도계는 제열백 효과를 이용한 것이고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 또는 반도체 접합점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전대 중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을 이용해서 열전 온도계 제열백.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열전 온도계가 나왔을 때, 제열백을 이용할 때 어떤 거? 우리가 보세요. 구철입니다. 구철. 열전 온도계 이용한 것이, 요게 열전 온도계 제열백뿐만 아니고
콘스탄탄, 구리, 철. 그러니까 콘스탄탄과 구리, 콘스탄탄과 철 조합. 그 다음에 크알벡. 크알벡은 뭐냐면 크로멜 알루민. 그러니까 콘스탄탄, 그 다음에 구리, 콘스탄탄, 철, 그 다음에 크로멜 알루멜, 그 다음에 백은 뭐냐면 백금, 로듐 해서 앞 글자 통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전 온도계에 사용되는 금속들. 그 다음에 방사 온도계, 방사 고온계, 방사 복사 고온계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한 것이고, 광고온계는 플랑크의 복사 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고, 온도계, 온도의 측정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부분만 정리 딱 해주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네, 전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전열을 이용한 그런 장치들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